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고조파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고조파 쪽은 조금 중요합니다.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나오고 다음에도 나오고 항상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조파 저감하기 위한 대책, 개통 측면에 대한 대책하고 나중에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발생원, 뭐 대책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고조파는 뭐냐? 여기 하이 하모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 하모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정수배의 주파라는 얘기죠. 기본파의 정수배 주파. 그럼 60Hz가 기본파라고 그러면은 120Hz는 2고조파입니다. 정수배 주파니까. 180Hz가 3고조파입니다. 근데 인터 하모닉은 뭐냐? 배수조파가 아닌 1.5배 이런 식으로 1.3배 이런 식의 뭐 75Hz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수조파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을 인터하모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차 고조파라는 그 크기가 기본파의 N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파수는 N배라는 건 아셨으니까 왜 N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느냐? 예를 들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게 기본파입니다. 이게 60개가 있는 게 60Hz죠. 3고조파는 이게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누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왜? 여기가 크기가 1이라고 그러면은 얘가 3분의 1로 줄어들지 않으면 이 진폭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고조파 차수가 더 커질수록 이게 이제 더 작아져야 되겠죠. 더 많아져야 되니까 크기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조파에서 중요한 게 또 위상입니다. 얘 같은 거 합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 요거하고 1고조파하고 3고조파 합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는 약간 감쇄되겠죠. 여기는 올라가겠죠. 여기는 또 올라가겠죠. 여기는 감쇄되겠죠. 이렇게 쌍목낙차 낙타의 등이 2개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이 위상이 반대라 그러면 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좀 감소되고 여기 부분이 낮춰졌던 부분이 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상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파가 이거라고 그러면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고주파는 아까처럼 파형을 찍었을 때 찌그러진 파형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이제 분해를 하는 게 이제 푸리에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분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게 되면 기본파 분해 뭐 이렇게 그 THD라는 게 나왔습니다. 또 TDD, THD가 나오는데 고조파의 발생 원인은 고조파는 대부분 전력전자 소자, 다이오드는 방향성만 바꿔주는 거고요. SCR은 거기다가 초고가까지 이용해가지고 시간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게 사이리스입니다. 거기에 GTO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게이트 턴 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더 소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고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에서 우리는 이런 사인파를 보내주죠. 이렇게. 그럼 여기 뭐가 달렸죠? 고조파라는 건 정류장치입니다. 이렇게 정류장치. 정류장치를 하고 나면 우리는 단상이죠. 단상이다 보니까 이걸 씁니다. DC를. AC에서 DC로 바꿨다는 얘기죠. 정류장치라는 건 뭐냐? 이게 다이오드나 사이리스터인데 AC를 보냈는데 우리는 이런 AC를 보냈는데 수용가에서는 이걸 쓴다. 그럼 남는 건 뭐죠? 실제로 나는 이걸 보냈는데 요게 남는 거죠. 요게 남아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용가에서 못 썼으니까 우리는 네모밖에 안 썼는데 얘는 이걸 보냈으니까 남는 요런 찌꺼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남았으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서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여기에다 다시 더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더해지는 게 바로 여기에다가 이 남는 이 부분이 더해지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고 여기다 이렇게 붙고 여기다 이렇게 붙고 하니까 전체 파형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져서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파형이 왜곡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푸리에 변환으로 분할을 해보니까 이거하고 이것처럼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없애주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변환장치다.
나중에 보시면 육상 변환 장치는 육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장치가 그런 고조파가 발생이 됩니다. 단상은 1, 3, 5, 7이겠죠. 왜냐면 단상이니까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상이라는 건 이상 변환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단상 이선식이니까. 그러면 이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육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요 고조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2고조파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2고조파 때문에 비대칭 성분 때문에 여자 돌입전류가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변압기의 그 여자 돌입 대책, 고조파에서 키워드가 뭐가 있었죠? 트, 감, 고, 비, 트림락법, 감도조합법, 고조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변압기에서 보호계정기가 오동작하지 않게끔 그런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형광등 같은 경우, 아크로 전기로 이런 것들은 아크가 이용했을 때 반복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따가 제가 칠판에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도현상에 의한 것, 전압의 순시 동요, 뭐 회전기기에 의한 거는 이제 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조파에 대한 발생 부분을 발전측, 변전측, 송전측, 변전측, 배전측, 뭐 수용가측 이렇게 나눠진다면 발전기 쪽에서 이렇게 슬롯 고조파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직거리는 거죠. 그런 때 이제 전압의 피크에서 이렇게 지직거린다 보니까 이런 잡음 같은 걸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조파에 대한 영향. 통신선의 유도장애. 아까 뭐였죠? 코로나가 생기면은 지직거리면서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부분도 다 고조파가 외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부분 보면 3조파가 있습니다. 이건 영상분입니다. 영상분. 제가 이따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드릴 거고요. 중성점 직접 잡지 방식에서는 영상분은 어떻게 될까요? 접지가 돼 있으니까 영상분이 흐를 거 아닙니까? 흐르니까 그거에 의해서 유도장애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 유도장애가 무슨 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의 3L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3L이 이제 3I0를 이제 3L로 그냥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기의 영향 아까처럼 손실이 증대가 됩니다. 왜?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뭔가 커질 거 아닙니까? 손실이 왜? 2파이 FC에서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I 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주파수가 올라가면 크기를 작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60Hz 쓰죠. 만약 비행기 같은 데서 제가 400Hz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자석이 많아지니까 전류를 좁게 공급해도 되니까 기기를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전류는 어느 정도 써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만큼이 지금 손실입니다. 이만큼이 손실 전류가. 이 손실 전류도 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과열이 된다. 1초에 60번 잔소리 하는 거고, 1초에 400번 잔소리 하는 거고. 그래서 지직거리겠죠? 과열, 과전압,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제어가 불안정하다. 왜냐면 1초에 60번 해가지고 딱딱 정해줘야 되는데, 다른 주파수대역에 들어오다 보면 정확한 위치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뭐, 기기에 대해서 뭐, 과열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기가 오동작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뭐 경제적,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차도 발생하겠죠. 1초에 60번 들어야 되는데, 주파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1초에 60번이 아니라 70번이 돕니다. 시계 같은 경우도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계 같은 경우도. 왜? 우리가 GPS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핸드폰은 GPS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마다 한 번씩 보상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달력 같은 거 보상해주는 게 바로 윤달이죠. 2월 달에 29일이 있는 게 있죠. 4년마다 한 번씩. 왜냐면 그게 시간을 1년에 365일로 나눴는데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편차가 발생해가지고 그걸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윤달을 낀 겁니다. 이런 것들 오차, 오동작 이런 거 생각을 하셨다가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고조파 억제 대책, 수능 변리 P델타, 수동, 개통 측면, 수용가 측면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개통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급전선을 바꾸는 거 외에 고조파 선로를 다른 선로로서 빼버리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용가 측에서는 그 고조파 억제 장치를 아예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뭐냐?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변환 장치 다펄스와 그다음 리액터 설치, 그다음 PWM 방식, 그다음에 델타 결선 같은 거. 델타 결선은 뭐냐? 영상 고주파가 거기에 없어져서 열로서 소선이 되니까요. 자, 그것들입니다. 고주파 억제 대책, 개통 측면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요? 아까처럼 선로를 바꾸는 것밖에는 큰 부분이 없다고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공급 배전선을 전용선화하고 단락 용량을 증대를 해준다는 얘기죠. 내가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놈으로 만들어줘라. 배전선 성간전압의 평형화, 이것도 전압을 바꿔주는 거죠. 개통의 절체, 마찬가지입니다. 선로 정수에 의해서 공진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선로를 바꿔주는 부분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수용과 측면, 수동 필터입니다. 직렬형, 병렬형, LC형, RLC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동 필터는 LC 공진 현상을 이용해서 흡수하고자 하는 주파수에 대해 공진점을 갖도록 하는 거죠. NXL은 N분의 XC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XC분의 1인데 그거를 이제 빼주다 보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냥. 구성이 간단, 취급, 보수, 용이 특정 주파수에는 큰 효과가 있다. 하지만은 다른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액티브 필터라는 걸 쓰는 거죠. 바로 액티브 필터는 수동 필터 같이 공진 특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인버터를 이용해가지고 거꾸로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여기상의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요런 고주파가 발생됐다. 그러면 여기상의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소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변동하는 고주파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전압 변동의 저감, 역류 개선의 효과도 있다. 정류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변압기 델타 결선, 아까처럼 변압기를 델타 결선하면 상고주파를 순환해서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기 자체의 고주파 내량을 증가한다. 리액터의 용량을 증대한다. 그럼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통신선을 케이블하고 연필을 접지한다. 그건 뭐냐면 바깥에 실드를 해가지고 어떤 노이즈 같은 게 전파되지 않게끔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변환장치의 다펄스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펄스 수를 높일수록 고주파 전류는 현저히 감소한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칠판으로 가서 제가 좀 그림을 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판으로 보시면은 아까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여기 리액터를 그리고 뭐 전동기를 그리고 여기다 콘덴서를 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아까 뭐라고요? AC에서 공급한 거는 이런 부분을 공급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이런 부분만 씁니다. 단상 정리장치가. 우리는 이걸 공급했는데 남는 이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붙은 겁니다.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그 수용과의 전압이 자꾸 왜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전류원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얘가 하나고 얘가 하나고 얘가 하나죠. 그림을 그리실 때 얘가 여기에 단상 정리 장치를 전류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부분은 이렇게 그려졌죠. 그다음에 얘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변압기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변압기를. 이게 변압기입니다. 그다음에 콘덴서를 그려줍니다. 이 부분은 콘덴서. 콘덴서에 여기 직렬로 리액터가 달렸다 보니까 직렬로 리액터하고 콘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고주파 전류가 발생되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 오는 거죠. 나중에 영향 대책할 때 뭐라고요? 변압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전동기 쪽에 오동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콘덴서 축. 그 다음 케이블 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산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들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뒤에 또 나옵니다. 뭐 NXL분의 N분의 XC는 0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변압기는 리액터이기 때문에 등치도 크죠. 견딜 수 있는 내량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콘덴서 같은 건 잘 터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리액터를 다는 부분은 여기다 리액터를 안 달게 되면 얘가 공진 포인트가 돼가지고 흡수가 됩니다. 필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필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C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피던스가 적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임피던스가 적으니까 이쪽으로 다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된 이 고조파들을 분해를 해보면 아까처럼 1고조파,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뭐 여러 가지 고조파가 있을 텐데 그 고조파 중에 공진하는 그 고조파가 여기에 임피던스가 다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빨려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필터로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흡수. 근데 이제 필터는 흡수하는 역할이죠. 근데 억제 대책으로 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필터니까 얘가 빨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차의 필터는 뭐죠? 막아주는 거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쪽에서 다 흡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필터 색깔이 검해지죠, 흰색에서. 그건 뭐냐,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다 흡수를 한다는 게 수동 필터고, 능동 필터는 뭐냐, 요거에 대한 부분, 아까처럼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러면 기본판은 이건데 찌그러지는 부분이 요거죠.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쏴주면 얘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쏴주는데, 문제는 이 액티브 필터는 이제 용량이 뭐 100A, 200A, 300A 이런 식으로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뭐 거의 억 단위입니다. ABB 거, 지멘스 거, 그 다음에 저희 슈나이더에서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 몇 개를 제가 옛날에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지멘스 거는 뭐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단종이 됐고요. 뭐 국내에서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가격대가 비쌉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이리스터 이 제어 장비들이 다 저압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0V 이상을 못 견딥니다. 1000V짜리를 몇 개 붙여도 고압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병렬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저압용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PTCT를 쓰나요? 고압을 직접적으로 재기 힘드니까 저압으로 변성해가지고 쓴다는 얘기죠. 왜? 저압으로 써야지 기기가 작아지니까. 기기를 크게 만들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그런 소자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압으로 못 쓰는 것 뿐이고요. 지금은 이제 GTO 같은 경우도 이제 전압이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용량은 커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고조파가 아까처럼 이렇게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발생시키는 게 이게 단상 정류 장치입니다. 단상 정류 장치. 고조파는 이제 나중에 하실 때 보시면 MP 플러스 1이라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게 펄스 수고요. 요거는 그냥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고조파의 발생 현황에서. 근데 우리는 보통 육상 정류기를 많이 쓰죠. UPS 같은 거. 6펄스짜리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6펄스를 쓴다는 건 뭐냐? 그림을 하나, 둘, 세 개. 예를 들어 그린다. 하나, 둘, 세 개 그리죠. 그럼 여기 정류장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1, 그 다음에 5, 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지? 헷갈리네. 1, 5, 3, 6, 2, 4로 얘가 돌아가는데, 1, 5, 3, 6, 2, 4로 얘가 돌아가거든요. 제발. 1번이 갔다가 5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두 개 썼네. 이게 또 헷갈리네. 3번으로 갔다가 6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2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파형인데 이 파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각각 DC이지 않습니까? DC니까 이걸 6번 만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6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남는 부분이 이게 뭐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고조파하고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단상 정류기 장치는 2번만 하니까 이게 적으니까 면적이 더 커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고조파 덩어리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12펄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자근자근하니까 이 양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변환 장치를 다 펄스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변환 장치를 다 펄스하는 거는요. 요게 육상 정력이거든요. 12펄스는 어떻게 하냐. 이거 2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병렬로 쓰니까 돈이 2배가 더 비싸지는 겁니다. 6개를 써야 돼. 단상 정류 장치는 이거 하나만 쓰죠, 이렇게. 하나만 써서 보통 2개로 해가지고 쓰죠. 요걸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SMPS라고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전력전자 소자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전력전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조파에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요게 육상이 썼다. 그러면 6에 곱하기 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육상 플러스 마이너스 1. 육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2,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은 5하고 7이죠. 12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은 11하고 13이죠. 18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17하고 19죠. 그런데 뭐라고요? 5고조파나 7고조파가 크기가 크다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파가 이만큼이면 5고조파, 7고조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벡터 다이어그램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전체적인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THD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위주로, 저차 고저파 위주로 필터를 설계를 합니다. 그 양을 줄였을 때 요걸 줄어들면은 요거밖에 안 남으니까 수동 필터 같은 건 그런 거 하나하나씩을 이제 줄여주는 거고요. 능동 필터는 여러 개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같이 발생시켜서. 왜냐면 고주파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고주파를 여러 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능동 필터를 쓰는 겁니다. 근데 단상 장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2, 2에 1, 2, 3. 그러면 이게 뭐죠? 2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하고 3이죠. 4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3하고 5죠. 요거는 6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5하고 7이죠. 저차고저파가 다 1, 3, 5, 7, 9, 11, 12, 13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12상으로 쓰게 되면 이 부분이 안 나옵니다. 여기하고 여기 부분도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상을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만 줄여주면은 거의 줄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20차수 이사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차수가 나오려면. 얘가 한 번인데 여기에 20개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작아야 되겠죠? 20개가 나와야 되니까. 크기도 20분의 1, 요것도 20배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특이하게 저희들이 다 보면 홀수 조파로 나온다는 얘기죠. 홀수가. 근데 요거를 이제 대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조파에도 정상, 역상, 영상이 있습니다. 정상, 역상, 영상인데 이걸 우리가 표시를 할 때가 뭐라고 하죠? 1, 2, 제로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표기를 하기도 하죠. 여기 정상, 역상. 근데 이렇게 합니다. 4, 5, 6, 7, 8, 9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여기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철도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철도는 3권 변압기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상선. 상선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서울역 쪽으로 가는 거. 하선이라는 건 여기서 수원 쪽으로 가는 거. 그럼 여기 하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선 연결하고 여기 귀선. 레일입니다. 레일. 레일에다가 이거 바퀴 달리고 그럼 이렇게 달리면 여기 캐터플러 있겠죠? 트롤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레일은 똑같이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조파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죠? 동상이죠. 얘하고 얘는 상이 30도 차이가 나죠. 그걸 응용해서 만든 이제 고조파 저감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30도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정상 부분은 어떻게 되죠? R상, S상, T상인데 정상 부분에 대한 상회전 방향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반대. 역상 부분에 대한 시계 방향은 R상 다음에 여기 T죠. S상이죠. R상 다음에 S상이 오려면 얘가 시계 방향이 돼야 되겠죠. 기준은 12시라고 항상. 12시입니다. 12시 R상 다음에 S상이 오려면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 12시가 오는 거죠. 요거는 R상에서 S상이 오려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 S상이 오는 거죠. 영상은 이렇게 돼 있죠. 자, 30도만 틀어졌을 때 이게 여기서만 쓰느냐 그게 아니라 제철 제강도 가면은 다 이렇게 씁니다. 30도를 틀어주는데 그러면 여기 30도를 틀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고조파 부분이 전류원이라고요. 전류원이니까 올라가죠. 여기서 델타를 쓰고요. 철강 쪽은 델타와의 변압기를 썼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똑같은 용량입니다. 요 전단으로 봐야 되는데 요 전단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합해지는 고조파 전류가 얼마나 저감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는 부분에 대한 고조파 전류가 있겠죠. 요만큼이. 여기도 가보면 이런 고조파 전류가 있겠죠. 이만큼이. 똑같은 용량이니까. 똑같이 고조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동상이니까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만큼.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델타 Y니까 30도가 틀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30도가 틀어져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30도만큼 틀어졌습니다. 이렇게 30도만큼. 그러면은 이렇게 30도가 틀어지면은 5고조파하고 7고조파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5고조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상이라고 그랬죠. 역상이면 어떻게 되죠? 역상이면
어떻게 되죠?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30도가 오고조파만큼에 되면 150도만큼 틀어집니다. 오고조파에 대해서. 왜? 차수별로 도는 회전수도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30도가 있었죠.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I5는 여기는 보시면은 이게 i5가 있고 i7이 있었다. i5가 있었다. i5만 먼저 보면 얘는 i5가 이만큼 가는데 오고조파 i5가 30도가 틀어졌는데 그 틀어진 게 150도만큼 다시 변환이 되다 보니까 i5가 이렇게 돼서 거꾸로 돼서 이렇게 된 것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얘하고 이 내용은 똑같으니까 없어지겠죠? 이 전단에서 봤을 때는 얘는 소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압기 결선만으로도. 그러면 이제 7고조파가 있었고 여기도 7고조파가 있었습니다. 7고조파가 있었는데 30도가 틀어졌습니다. 이렇게 30도 똑같이 틀어졌는데 7고조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이죠. 정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 방향이라고요. 근데 7고조파 곱하기 30도는 어떻게 되죠? 210도죠. 210도니까 여기서 210도가 어떻게 저쪽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30도 더하기 180도 하면 210도죠. 그럼 7고조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하고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변압기 결선만으로도 5고조파하고 7고조파를 없애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벡터적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변압기를 이제 제철소, 제강소 가면 똑같은 용량입니다. 여기에 1000kW짜리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왜 변압기 결선을 틀리게 하느냐? 왜? 고조파를 억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전철을 갔더니 변압기를 왜 상관선 변압기를 해가지고 쓰느냐? 똑같은 용량이죠. 상선이나 하선이나 똑같은 부하가 운전이 되는 겁니다. 변압기 결선만으로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3고조파는 어떻게 하냐? 영상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델타 성분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어떻게 한다? 수, 능, 별, 리, 피, 델타. 뭐라고요?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변환장치의 다펄스와 리액터 설치, 그 다음 PWM 방식. PAM 방식하고 PWM 방식하고 차이는 PAM은 앰플리티드,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이런 부분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앰플리티드, 크기만을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 크기만 가지고 이렇게. 요 크기. 근데 PWM은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이 간격을 가지고 간격을 넓혀주면은 얘는 이제 간격이 똑같은데 크기만 가지고 조정하는 거고요. 요만큼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면적을 채워줘야 되죠. 그럼 간격을 이만큼 조정해주면 되죠. 그럼 이 내용이 이거하고 똑같겠죠. 간격을 더 넓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격을 조정해 가면서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PAM은 앰플리티드고 PWM은 위드스. 이 간격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튀어나오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PWM 방식으로 사용한다. 요건 델타 결선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고조파 영상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요. 변압기가 있다. 변압기의 정상분은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1차 측, 2차 측. 변압기 정상분, 역상분, 1차 측, 2차 측. 역상분이 틀려집니다. 역상분은 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얘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변압기 영상분 그렸을 때 델타. 여기 델타다. 여기 Y다. 델타면요. 여기 두 개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접속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결되는데 여기가 끊어집니다. Y죠. 델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델타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접지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Y면은 여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건 뭐냐? 그래서 여기서 지락사고 나죠? 밑에서. 지락사고 나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락사고 나면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1차 측으로는 지락전류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 영상분 회로가. 지락분은 영상분이라면서요. 그래서 1차 측으로 전류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지락전류가. 회로적으로 형성했을 때. 이거를 이제 2건선에 대한 등가회로 계산하는 부분, 3건선에 대한 등가회로 계산하는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무조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흐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 삼상 단락전류는 뭐에 대한 회로? 정상분만에 대한 회로. 그리고 이상 단락이나 성간 단락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한 회로? 정상분하고 역상분에 대한 회로. 일선지락에 대한 회로는 뭐? 이런 부분 다 없어지고, 예? 아니죠. 이 부분까지 다 합한 회로라고 그랬죠.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다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다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참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분들 보시고, 그다음 THD라는 게 있습니다. THD는 뭐냐면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여기서 이제 잠깐 생략을 했었는데 IEEE 519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1991이었었나? 지금 이 버전은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연도는. 519라는 기준에 보시면은 TH라는 게 나왔습니다.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얼마만큼 외형이 생겼냐. 그런 퍼센티지 레기인데 전압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전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있습니다. 전류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UPS 같은 거 쓰시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0-40%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장치를 쓰시더라도 6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20%도 있고요. 근데 전압은 보통 보면 1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압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는 3%입니다. 1.5%, 3%. 3% 왜곡이 됐다는 건 크다는 얘기죠. 전류는 왜곡이 많아질 수 있지만 전압은 병렬이잖아요. 병렬로 다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커야 되겠죠. 전류는 그 지점만 보죠. 그러니까 전류 같은 그 지점에서 THD는 커질 수가 있지만 전압 THD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압 THD를 66kV 이하는 1.5%, 66kV 이상은 3%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전 공급 약간에. 그렇게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THD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몇 프로를 적용하고 있는 건 이제 그 IEEE 요 책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THD는 그때그때 찍을 때마다 틀립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00A입니다. 여기는 이제 10A만 흐르고 있는데 THD가 50%입니다. 그럼 뭐 5A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찍을 때는 THD는. 여기서 찍을 때는 이 5A가 여기 올라가 봤자 1000%에 5%니까 뭐 0.5%인가요? 그 프로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THD는 그때그때 부하 변동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1000A가 최대 부하인데 여기가 다 죽었습니다. 요거밖에 안 쓰면 여기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50%가 나온다는 얘기죠. 50%가.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보고 지금 수치가 높으니까 당신은 혈압을 쟀는데 지금 수치가 높다고 그게 문제가 되나요? 잠깐 동안에 문제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전체 부하까지 보는 게 TD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Total Demand Distortion.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는 요거까지 고려해가지고 봐줘야 되는데 시험 문제 이거는 안 나오고 보통 THD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EDC라는 게 나옵니다. Equivalent Discharge Current인가? 해가지고 등가 방해 전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처럼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데 영향을 미치죠. 얘도 그 영향을 미치는 전류를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옛날에 발성배전 때 한번 10점짜리로 나왔었습니다. EDC가. 그런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조파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여러분 자료가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반 나중에 교재들을 보실 때 이런 내용 정도를 참조를 하시면은 좀 실무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공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진은 한번 보시면 되니까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진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콘덴서를 일으키다 보니까 공진이 줄어드는 겁니다. 고조파를 하게 되면 더 설명드려야 되는 게 콘덴서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전압 계산한 방식들 그런 것들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선로의 유도성 용량성 리액턴스. 왜냐면 XL-X 10분의 1인데 2파이-FL 같은 경우는 뭐죠? 2파이-FL입니다. 그러니까 FL이니까 주파수가 커지면 양이 커지죠. 양이 커지니까 뭔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X 10분의 1은 뭐죠? 여기가 커지면, 밑에가 커지면 밑에 분에 커지니까 이게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들어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콘덴서를 병렬로 달게 되면 어떻게 하냐. 뭔가 작아져서 뭔가 들어오는 역할을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XL을 앞에다 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다루면 공진 포인트가 돼가지고 아까처럼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그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필터로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높은 리액터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5고조퍼 같은 경우는 4%를 달아주게 되는 거고 3고조퍼 같은 경우는 11%짜리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
1-0.6분의 전압 강화가 생기거든요. 1%를 하게 되면 06%의 전압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수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진현상의 발생. 요걸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똑같이. 아까 있었죠? 어떻게 됐죠? 그림이 가면 얘쪽으로도 가고 얘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와 같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얘가 이쪽이고요. 얘가 이쪽이고요. 얘가 이쪽이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진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얘하고 차이가 돼가지고 공진점을 나타내는 걸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아니면 과보상, 그 다음에 공진, 부적보상으로 해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요거에 대한 전원측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흐르는 전류를. 그래서 병렬로 합성한 거니까 요거는 한 번만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부족부상이 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작아지니까 고주파 전류 확대를 일으킨다. 뭐 직렬공진, 병렬공진 해가지고 또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병렬공진이라는 건 얘하고 병렬 공진이 되면 순환전류가 되면서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OLTC에서 탭 전환되면서 병렬로 되면 그 안에서 돈다고 그랬죠? 얘도 도는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돌면서 왜냐면 그 전류가 계속 증폭이 됩니다. 병렬공진이 좀 무서운 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확대를 일으킨다. 뭐라고요? 증폭이 되면서 계속. 얘 같은 경우는 딱 공진이니까 딱 고급만 빠는 거죠. 병렬공진의 지음에서 고주파 전류 이상 확대. 그러니까 병렬공진은 증폭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공진 주파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 부분에 대한 것들. 아까처럼 단락용량 분해. 앞에서 배웠던 그 수식하고 똑같은데 단락용량은 이 부분에 저희는 뭐죠? P는 X분의 VS, VR, 사인 세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임피던스하고 전압의 자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부분이 크다는 건 뭐죠? 여기서 변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니까 고주파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더 튼튼하게 견딜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덴서 용량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죠? 근데 C 성분으로만 보는데 C 성분이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건 거꾸로 되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콘덴서 용량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하고 대한 비율을 따지면은 여기서 공진 주파수, 요 FN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요 수식에서 넣어서 이렇게 요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수식으로 넣어서 요 FN을 빼낸 겁니다,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FN을 빼내기 위해서 이 두 개에 대한 관계식에서 SN과 QN으로 만들어서 FN을 빼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FN을 빼내면은 요게 L과 C하고의 관계에서 S하고 Q하고의 관계로 끄집어낼 수 있다. 왜냐면 이 공진주파수를 유도하는 게 단락용량하고 콘덴서를 얼마나 달았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단락용량하고 콘덴서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공진주파수를 유도하기 위한 L과 C 값을 유출해내는 과정이다 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락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 그 다음에 기준 용량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용량이 나온다. 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는 앞에 나와 있던 식이고 요거는 부하측 변압기 용량으로 환산을 한 거죠. 자, 능동 필터는 뭐라고요? 아까처럼 거꾸로 싸주는 겁니다. 여기상의 고주파를 발생시켜 고주파를 소구하는 이상적인 장치이다. 여기상을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검출해가지고 능동 필터에서 빨리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능동 필터는 이런 사이리스터 장치를 이용해서 거꾸로 발생시킨다고 하는데 LC 필터입니다. 얘도 결국은 LC 필터인데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죠. 편한 부분은 능동 필터는 고주파 발생부와 병렬로 접속한 것으로서 직렬은 접속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직렬로 접속한다는 건 그게 고장이 나면요 그 선로는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의 이제 어떤 장비를 달 때 직렬로 다는 거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비를 달 때는 거의 병렬로 답니다. 근데 전류는 직렬로 달아야지만 계측이 되죠. 그러니까 전류를 못 다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병렬로 달기 위해서 후크메탈을 다는 겁니다. 네? 직렬로 못 다니까.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도 되죠. 그러니까 다 병렬로 연결하는 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 병렬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하 전류에 포함된 고주파 전류를 계측을 합니다. 계측을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필터 쪽을 가면요. 고주파 측정 장치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측정을 해서 그만큼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상세하게 해서 정연파가 되게끔 해준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배전계통의 역률 저하 원인, 방전등, 유도전등기, 소연전등기. 이건 L 성분이라는 얘기죠. L 성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역률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죠? L 성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C 성분을 투하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C 성분을 넣어준다. 선로 전류가 커지고 전압강은 커지고 손실이 커질수록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역률 개선 효과 뭐였죠? 4가지 키워드. 소남요설, 손, 앞, 요, 설 나오지 않습니까? 딱 자꾸 반복하는 게 역률 나오면 소남요설이 일단 나와야 된다고요. 써먹으라고요. 일단 5줄을 채우실 수가 있잖아요. 5줄을. 예? 전력 손실을 경감할 수가 있고, 전압 강화를 경감할 수가 있고,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가 있고, 설비 용량을 여유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택지 같은 건 송환설시, 송전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안정도, 과도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고, 송환설, 설비 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급 신뢰도를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뢰도, 기계적, 제가 말씀드렸죠, 돈, 기술적, 경제적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막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채워놔야지 점수를 받으니까 1점, 2점이라도. 역률 개선에 대한 그 콘덴서 설치 방법입니다. 콘덴서 설치 방법. 고압 콘덴서를 변전소의 집중력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고압 콘덴서를 자가용 수용과 변전실마다 설치하는 거. 그리고 고압 콘덴서를 부하에 직접 설치하거나 아니면 저압 콘덴서를 부하에 직접 설치하는 거.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나타져 있습니다. 22,000원의 수용가에 매 인입단에 설치를 하거나 6,600 변전소마다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전동기 바로 옆단에다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왜냐면 이제 말단에다 설치를 했을 때는 좋은 거는 뭐냐면은 개 부하가 돌 때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역률이라는 건 P하고 Q입니다. P하고 Q를 보내주다면 이 선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P가 이만큼이 필요하고요. Q가 이만큼이 필요하다. 이게 Q 성분입니다. 그럼 그 Q 성분만큼을 보내주기 위해서 선로에서는 다른 걸 못 보내주죠. 그러니까 더 과열이 되죠. 그러니까 이입단부터 들어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단에서 이 부분을 공급을 해주면은 말단에 이 옆에 콘덴서가 달려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나는 이만큼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C 성분은 공급을 안 해줘도 되니까. 말단에서 바로 공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단에다 공급을 해주면 선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여유가 생깁니다. 왜? Q 성분을 안 보내줘도 되니까 전류 부분이 적게 흘러가겠죠. 그럼 케이블이 발열이 덜 적게 되겠죠. 케이블 용량 줄여질 수 있겠죠. 돈이 저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말단에 있을수록. 관리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전원 측에다 설치하면은 콘덴서 뱅크 3개, 한 100kV짜리 3대를 단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압 측에 달면 한 100대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콘덴서가 잘 터져나갑니다. 고압측 같은 건 딱 보고 위험하다 그러면 꺼놓고 이제 다시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저압은 전동기 옆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구석에 이렇게 판넬 안에 들어가 있고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전 변전소의 그 5메가짜리 278 kVAR에 대한 18대에 대한 결선도 그 전에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용률이 낮고 단위 용량의 가격도 고압 콘덴서보다 비싸므로 일반적으로 고압 콘덴서를 널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콘덴서를 이용해서 이제 단상은 이제 바로 연결하는데 삼상은 이렇게 병렬로. 얘도 병렬이고 얘도 병렬인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삼상 콘덴서의 결선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델타일 때하고 Y일 때. 델타일 때는 왜 용량이 3배가 된다? 전압이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같기 때문에. Y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걸려있죠 지금? 상에 걸려있죠. 상마다 하나씩 걸려있죠. 변압기든 콘덴서든 얘가 3상이라고 해서 얘는 단상이니까 하나만 걸어놓은 겁니다. 3상이니까 3개를 걸어놓은 겁니다.
변압기도 똑같습니다. 변압기가 단상이 500kV면요. 500kV고 3상이 1500kV면 걔는 단상이 500짜리가 3대가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실질적으로 보시면 3상이라면은 50, 50, 50 해가지고 150짜리가 연결된 겁니다. 얘는 50짜리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전압 부분이 여기는 상전압이 연결되기 때문에 Q는 3CV 자승에 얘는 V가 걸리는데 얘는 3CV 자승에 루트 3의 V에 자승이 들어가기 때문에 루트 3이 자승이 되면 3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Y였을 때는 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델타 결선일 때는 뭐라고요? 3, CV 자승해가지고 CV 자승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것만 봐도 그냥 3CV 자승이 되죠. 이 Q 성분은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데 Y 결선 때는 얘가 루트 3이 들어가죠. 루트 3에 자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요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2파이 FC 자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하고 차이 보시면 뭐 어떻게 되죠? 얘는 3배가 있는데 얘는 3배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건 좀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그냥 전압만 가지고 보면 쉬운데. 그래서 델타 결선으로 접속할 때 용량은 Y 결선으로 접속할 때 필요한 부분보다 3분의 1이면 충분하다. 왜냐면은 델타 결선은 3배만큼 용량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Q로 보시면 안 되고요. 마이크로 페럿으로 보셔야 되지만 됩니다. 이거는. 전압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Q가 100kVAR이라고 하더라도 전압이 변동되면은 이 C 성분 공급될 수 있는 게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Q 양은 작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파를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용량 선정할 때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 한다라고 됐죠. 그러니까 전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380V짜리가 있습니다. 콘덴서가. 예를 들어 100 마이크로 페롯입니다. 그걸 계산하면 Q는 30V 자승을 하니까 얘가 뭐 한 550이 나왔다. 근데 전압이 올라갔습니다. 440으로. 그러면 얘는 마이크로 페롯은 줄어듭니다. 왜? 얘가 공급할 수 있는 kVR은 50kVR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가죠.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페롯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페롯은 조금밖에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역률 보상을 그만큼 못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조파,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콘덴서의 고조파 때문에 여기다 리액터를 달죠. 리액터를 달게 되면 얘가 380V죠. 그러면 이 리액터에서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한 12V 정도. 그러면 전체적인 전압은 어떻게 걸린다고? 콘덴서는 404V 정도가 걸립니다. 400V 이상이. 그러면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380V짜리에서 공급할 수 있던 C의 양이 줄어드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 리액터를 달게 되면 리액터에 맞게끔 이 콘덴서의 전압도 정격이 400V 이상급에 대한 400V 이상에서 뭐 50kVR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설계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실무할 때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요. 알고 계시다 보면 그런 내용들도 또 써주시면 좋습니다. 전압을 승합했을 때 효과.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줄어들겠죠. 공급 용량이 증대된다는 얘기죠. 용량도 증대되겠죠. 손실도 감소하겠죠. 전압 강화도 개선이 되겠죠. 고압 배전선도 연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전압 강화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더 멀리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짧게 구간을 잘라서 보내줄 거 아닙니까? 지중 배전 방식이 채택 용이하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용량 전기용품을 사용한다. 배전전압 승합 효과, 공급 용량이 증대된다. 그러면 전압이 올라가야 되니까 케이블은 전류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케이블이 더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케이블이 작아져도 되는데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로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용량을 더 많이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아까 뭐라고요? 자승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4분의 1로 감소한다. 전력 손실을 갖게 하면은 거리는 용량은 4배로 증가된다. 2배로 증가됐을 때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전압 강화율은 계산이 된다. 왜? 전압이 세니까 전압 강화율이 더 줄어들겠죠. 고압 배전선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110V는 전압이 사용가에서 쓸 때는 더 유리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가지 전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지중배선 채택이 용이하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변압기 공간 확보가 어렵고 건설비가 비싸다.
그러나 2차 배전전압을 승합하면은 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중 배선 방식으로 채택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 봤을 땐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대용량 전기용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발전기도 용량이 작은 걸 쓰는 것보다 손실이 똑같은데 용량을 큰 걸 하나 쓰면은 손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효율이 좋아지겠죠. 활용도도 높아지고 변압기 100kV짜리 10대 쓰는 거고요. 1000kV짜리 1대 쓰는 거하고 이용률이 틀려지죠. 100kV짜리 10대는 10대를 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또 보시면 됩니다.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력 손실 경감 대책 5가지. 아까 적전 콩고조 배변해가지고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콘덴서를 설치한다든가, 고압 배전선을 이용한다든가, 저압 배전선을 이용한다든가, 또 뭐가 있었죠? 변압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됩니다. 전력 손실의 경감 대책. 그러니까 전력 손실을 계산할 때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 역류 손실 자산중 해가지고 뭐라고요? 전력, 그리고 전류, 그리고 손실, 그리고 저항, 그리고 단면적, 그 다음에 중량 같은 걸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 그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에서. 자, 적정 콩고조 배변에서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부분. 자,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그 다음 고압 배전선, 그 다음 저압 배전선, 그 다음 배전용 변압기에서 승합을 한다든가, 변압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 계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기서는 7가지를 썼죠.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5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5가지 이상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배전선의 굵기는 켈빈의 법칙 뭐 보시면 되고요. 전력용 콘덴서 설치,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역률 계산하기 위해서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압 선로에 대한 대책. 선로에 대한 대책은 거의 급전선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전점이 부하 중심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급전선의 변경과 증설, 선로의 분할, 신규 변전소의 건설로 해가지고 급전점을 부하 중심지로 이동한다.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전 쪽에서 대책을 할 수 있는 거는 선로를 바꿔주는 부분, 그다음에 수용과 측에서 대책이 들어가는 부분은 선로를 바꿔주는 부분이 아니라 승합을 한다든가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대책을 해주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컨셉을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저압 선로에서는 뭐라고요? 기기를 바꿔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 변압기 용량이나 배치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철선이 많은 적철심령 대신 권철심령을 쓴다든가 아니면 아몰포스 변압기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기를 바꿔주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전용 변압기를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변압기의 방식을 바꿔준다든가 단상에서 삼상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내용을 지금 바꿔주는 겁니다. 배전전압을 승합해주고요. 역률 개선을 유도하고요. 지금 역률 개선 요건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85%에서 90%까지는 페널티를 매겼습니다. 1%씩. 90%에서 95%까지는 기본 요금을 1%씩 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진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상인 부분에도 페널티가 생겼습니다. 진상 90%에서 넘어갈 때마다 1%당 페널티를 또 매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페널티 효과라든가 발전기 자기회전 현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송전선, 심야 경부하 시에 그 케이블의 시 충전 전류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전에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니네들 맨날 콘덴서 키지 말고 부하 없을 때는 니네들 꺼라. 끄지 않으면 우리가 페널티를 매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전에서 계속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니네 수용가 측도 그런 것들을 자제하게끔 해달라라고 지금 법을 바꿨습니다. 법을 바꿔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재작년에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이 됐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배전 방식의 개선. 그러니까 방사상보다 환상식을 이용하면 전류 밀도가 아까 어떻게 됐죠? A, B, C, D 해가지고 여러 뭐라고요? 부하의 중심점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다중접지 계통의 보호 방식 뭐라고요? CB, 그 다음에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피주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라고요?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등을 설치한다.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클로저의 기능과 역할. 리클로저는 차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선로를 차단을 해주고 다시 영구 고장이면 여러 번 재투입을 해준다 이거죠. 리클로저가 해가지고 몇 번 재패를 해야 된다. 2F, 2D 해가지고 두 번은 빠르게 두 번 늦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리클로저가. 설치 위치는 삼상 분기점 몇 대? 세대. 제가 33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용량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 어떻게 한다? 후비보호 장치인 리클로저가 동작해서 얘는 리클로저가 동작하고 난 다음에 무전압 상태에서 투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폐기이기 때문에 스위치이기 때문에 사고 전류를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리클로저가 동작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ASS입니다. 오토 섹션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에서 리클로저가 동작을 해서 차단이 되면 그때 ASS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섹셔널라이저하고 같은 개념이다. 섹셔널라이저 S죠. ASS, 오토 섹션 스위치. 이것도 S죠. 스위치입니다. 자, 설치 위치는 세대까지. 근데 뭐라고요? 항상 리클로저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요? CB,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요거 그림을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섹셔널라이저 부하측에 설치된다. 후비보호 장치로 리클로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용량 선정 기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리클로저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용량은. 그런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라인 퓨즈, 기능과 역할. 퓨즈니까 끊어집니다. 나중에 용량 선정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용량을 잘못 선정하면 잘 끊어지니까 끊어지지 않게끔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퓨즈 같은 경우는 자기 전격 전류에 600%가 흘러도 몇 초만 흐르는 경우는 안 끊어집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흘렀을 때는 안 끊어집니다. 150%의 과부하에 몇 초 동안 견뎌야 된다. 600% 과부하에 몇 초 동안 견뎌야 된다. 그런 이제 퓨즈 선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S는 스탠다드 타입, 그 다음에 H는 한리형 타입, L은 한리형 타입,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T는 T한령, M은 모터용, C는 캐피시터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퓨즈에다가 용량을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특성이 틀려집니다. 똑같은 용량이더라도 특성에 따라서 용량이 틀리게끔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는 50A지만 기동 전류는 몇 배죠? 4배에서 6배 정도니까 200A에서 300A 정도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300A의 퓨즈가 용단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전동기용 같은 경우 퓨즈 특성이 일반 부하에 비해서는 좀 틀린 특성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M 50A짜리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S 50A보다는 큰 용량을 가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설치 위치는 단상 분기점에만 쓴다. 말단에. 왜? 메인에서 퓨즈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못하죠? 그래서 말단에 쓴다. 몇 대까지? 2대까지 쓸 수 있다. 용량은 최대 부하 전류의 160%를 연속해서 흘릴 수 있어야 된다. 최소 사고 전류는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용단이 돼야 된다. 사고 났을 때는. COS 기능 설치. 변압기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아까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하는 걸 COS라고 했죠? 컷아웃 스위치. 지금 창문에 보시면은 COS가 달려 있습니다. 배정용 변압기 1차 측에. 근데 COS가 달려 있고 안 달려 있고 차이점은 딱 보시면은 COS는 밑에 빨간색 부분이 없습니다. 파워퓨즈는 밑에 보시면 빨간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COS는 애자 덩어리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해하면 안에 퓨즈 이렇게 딸랑 하나 있습니다. 파워퓨즈도 퓨즈 딸랑 하나인데 약간 더 깁니다. COS보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파워퓨즈는 빨간색 점이 있다. COS는 빨간색 점이 없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용량 선정 기능. 변압기 전격 전류에는 떨어지면 안 되겠죠. 퓨즈니까. 사고 났을 때는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 봐주시면 되고요. 상호 보호협조는 아까처럼 이 그림 가지고 CB,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그림. 그런 것들을 또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상호 간의 협조.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사고면 리클로저가 순시 동작해서 재폐를 해준다. 근데 영구적인 선로 사고가 나면 리클로저가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나서 라인 퓨즈가 융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 읽어보시고요. FAS는 좀 틀립니다. Fault Section Search Switch는 아까 스위치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을 개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고장이 났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게 아까 NDIC를 통해 가지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환상 방식을 쓰죠. 여기가 고장이 나면 여기하고 양쪽을 끊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시면 정동작, 정부동작, 오동작, 오부동작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했던 그 그림처럼 어디가 사고 나면 어디 구간을 잘라준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FAS는 컴퓨터와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점에서 전류를 계산해가지고 어느 지점인지 사고를 판단해가지고 그 지점을 개폐를 해주는 겁니다. 설치 대수에 대한 제약이 없답니다. 외부 전원 공급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차단기나 리클로저 어느 경우하고도 보호협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선로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분리해가지고 다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요게 그 전에 배우셨던 정동작, 정부동작, 오부동작, 오동작에 대한 설명할 때 이런 걸 설명을 했었죠. 자, 여기서 A에서 사고 났을 때, B에서 사고 났을 때, C에서 사고 났을 때 S1부터 S4까지의 차단기가 S5까지 요 FAS가 어떤 게 동작을 해줘야지만 되느냐 그겁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항상 리클로저가 동작하고 난 다음에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리클로저는 당연히 동작한다라는 기능 하에서 A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끊어졌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는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는 살아있다. 얘가 먼저 동작하니까. 예? 그러면 여기 구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만 끊어지면은 여기 구간이 차단이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A정 고장 시 뭐를 한다고요? S1을 차단해준다. B정 고장 시 S5하고 S5를 차단해준다. 양쪽을. 여기하고 여기를 양쪽을 차단해준다는 얘기고. C정 고장 시에는 여기가 타이가 지금 오픈이 돼 있으니까 여기만 차단해주면 되겠죠? 여기만 차단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그냥. 자, 적용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선로는 자동적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죠. 파급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고 나면 그 구간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리고 교통체증 지역을 통과해 복구 작업 및 부하 전환에 가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까처럼 우리가 NDIS를 통해서 자동으로도 넣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배전 자동화도 되죠. 근데 사고 나면 일단 달려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차가 많이 밀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아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끊어주고 또 시그널을 보내주면 알아서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장 도착, 기기 도착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선로. 저기 논두렁에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은 농사육 전력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은 멀죠. 하지만 이게 부하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선 정전이 됐을 때 앞에 원인이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대수에 대한 사용은 없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전 자동화. 이따가 다른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배전 자동화 쪽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4가지 기능은 선배, 부자. 왜냐면 요즘 부자 되기 아빠 부자 되기 이런 게 많으니까 선배, 후배 이렇게 부자 된다 이런 것들을 외우기 쉬우니까 제가 그냥 선배, 부자로 외워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선배, 부자가 선로 부분, 배전 선로 부분, 그 다음에 부하 부분, 자동 원격 검침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배전 자동화란 정전을 줄이고 전력 설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방 감시 제어 기능을 부여하고 제어소에서 일괄 제어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괄 제어를 하는 부분인데 뭐를 하느냐,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죠. 배전 자동화의 목적, 필요성, 인력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할 수가 있으니까. 공급 신뢰도를 향상을 할 수 있다. 자동화가 되니까. 기존 설비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정전 구간 시간을 단축한다고 되어 있죠. 설비 투자를 감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요즘 이제 카지노 가서 이렇게 하죠. 그럼 카지노에서 이제 사람들 얼굴 인식해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들 들어오는 거에 얼굴 인식해가지고 얘는 좀 위험 요인이다. 그러면 알려지면은 경비원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 쫓아나겠죠. 그럼 속임수 쓰는 것들 다 이제 감시 카메라로 보듯이
얘네들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 자동화된 어떤 이론에다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전 자동화의 구성. 요 EMS 구성하고 비슷하죠? EMS의 밑에 말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EMS입니다, 여기. EMS, 스카다, 다스. 요 다스 요 밑에 부분이 있는데, 요 밑에 부분이 바로 배전 자동화라는 얘기죠. 선로 자동화를 한다는 얘기죠. 선로 개폐기의 감시 및 제어를 하면서 선로를 자동하고, 배전 선로의 관리 및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예? 네 가지 기능. 부하를 이제 직접적으로 제어한다는 얘기고요. 자동 원격 검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네 가지의 기능을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뭘 이용해서 설치를 한다? FRTU, 피더 리모트 터미널 유닛을 통해가지고 CTPT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통신을 해서 FCCU를 통해서 다스로 통신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MT는 미터링입니다. 미터링 터미널 유닛이고 얘는 피더 터미널 유닛이고 이건 로드 컨트롤 유닛입니다. 부하를 제어하기 위해서 수용과 부하에서 부하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에어컨 같은 경우. 저희 직접 부하 제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에어컨을 한전에서 꺼버립니다. 이렇게 꺼버린다는 얘기죠. 부하를 직접적으로 제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투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신 그런 때 투입을 못하는 대신 전기요금을 30%씩 저감을 해준다든가 그런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원격 검침. 이건 뭐 어떻게 하죠? AMR이라고 얘기하는데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줄 수도 있죠. 얘 같은 건 뭐냐? CT나 PT에서 어떤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스카다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로 개폐기가 지금 열렸는지 죽었는지 배전선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NDIS하고 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배부자가 뭐라고요? 선로 자동운전 선로 자동화로 보시면 됩니다. 배전선로에 관리하고 정보 수집하는 거. 부하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부분. 자동 원격 검침을 하는 부분. 선배부자. 이거 부분 정확하게 외워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배전 자동화의 기능과 효과. 부하 직접 제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수용가하고 사전 합의 계약해가지고 전력회사가 필요시에 직접 부하를 제어한다. 에어컨 같은 경우. 이거 옛날에 했었습니다. 첨두부하를 분산시켜서 아까 이제 수요관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 원격 검침. 전력량계를 사업소에서 자동으로 원격 검침하는데 인력이 절감된다. 왜? 검침하러 안 다녀도 되니까. 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기 멀리 떨어진데 사람이 하나 보려고 차 타고 여러 군데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신으로 보내주면 그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죠. 돈도 줄여줄 수가 있죠. 통신비만 있으면 됩니다. 인력이 절감해야 되고 부하조사 같은 것도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화율 같은 것도 확실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로 개폐기 장시 제어. 이건 자동화죠. 선로. 사고 구간을 자동으로 분리하고 필요시 부하 절차를 수행할 수가 있다. 선로 자동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설비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정정 구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자동화를 하니까. 배전선로의 관리 및 정보를 수집을 한다. PTCT로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스카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차단기 개폐 상태, 모선 전압, 선로 조류 등을 계산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투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차단기를 투입을 할 수도 있고 변압기를 탭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뭔가 동작을 시킬 수 있다더라. 요게 부분이 되겠죠. 배전 자동화 나올 수가 있습니다. 25점짜리로. 그럼 선배부자라고요. 선로 자동화 운전. 배전 선로에 관리하고 정보 수집. 부하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거. 자동 원격 검침을 한다. 그거에 이제 세부적인 기능과 이제 효과가 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표로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기능 특성 효과. 기능은 뭐라고? 네 가지 기능은 선배부자. 선로 운전 자동화. 배전선로, 이게 선로 자동화라면서. 배전선로 관리 정보 수집. 그 다음 부하 집중 제어. 그 다음에 자동 원격 검침.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개사 F전. 개폐기 상태를 감소하고 사고 시 구분 절차를 하고 이제 내용 아시니까 개사 F전. 피더 쪽을 부하를 개척하고 전압 변동을 부하를 개척하고 왜? 이 내용을 아시니까 쓰실 수가 있다잖아요. 냉피 전무 냉난방 부하를 제어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에어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크 커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력량계를 자동 검침을 할 수 있고 부하를 자동 검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다. 공정과배.
공정가배가 뭐냐? 공급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다. 정정 구간 시간 축소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 있죠. 이걸 표로 외워가지고 그걸 또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공정가배, 과부하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 배전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첨정건민, 첨두부하를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 집중을 제어해가지고 건민, 검침 업무를 할 수가 있고 민원을 줄여줄 수가 있다. 왜? 옛날에는 수도 계량기나 전기 계량기 이런 것들이 어디 있었죠? 집 안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들어와서 도둑들이 많이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다 밖에다 달아줍니다. 집 안에 있는 거 없습니다. 수도 계량기도 밖에 있죠. 전기 계량기도 밖에 있죠. 요즘은 이제 일체형을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일체형을 해가지고 옵는 사건을 해가지고 다 봅니다. 혼자서. 그것도 다 원격으로 검침해가지고 검침도 안 합니다. 밑에서. 다 지금 그 관리사무소에서 다 찍혀가지고 알아서 검침이 됩니다. 이렇게 다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배부자, 개사입부전, 냉피전무, 공정가배, 첨정건매. 그냥 저는 그걸 그냥 줄줄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뭐냐? 선로 운전 자동화에서는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을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계획을 움직여주면 어떻게 되냐? 공급 신뢰도를 향상할 수가 있고 정정 구간을 축소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를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시면 아까처럼 줄줄줄 써 나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전 자동화도 쓰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 공급 신뢰도를 향상하고 해서 고객과의 정보를 연결할 수 있고 설비 투자 및 운전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투자액을 절감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와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적용 시 고려사항은 이제 통신 시스템. 아까 FRTU가 있었죠? 피더, 그다음에 선로 쪽에 대한 거. 부하를 직접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죠? CU가 있었죠. 로드 컨트롤 유닛. 그 다음에 메터링을 하기 위해서 MTU가 있었죠. 메터링 터미널 유닛. 그런 게 있었다. 그런 통신 시스템하고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고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 적절하게 잘라주고 그 다음 그런 것들 위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NDIS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리적인 부분에다가 그림까지 다 표현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격 자동 검침 정의입니다. 자동 검침은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가지 않고 검침을 한다. 검침음이 호별 방문을 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가입자의 통신 매체, 전화선, 전력선, 유선망. 무선도 가능합니다. 전력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왜 주파수로 해가지고 통신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송전선 보호 방식에 배우셨던 이제 여러 가지 전력선 보호 방식의 파일럿 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 통신선 반송 개전 방식 이런 것처럼 통신을 통할 수 있는 매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 제도도 고객들이 선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하는 종합 시스템이다 이거죠. 수요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배워두셔야지만 됩니다. AMR, AMI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요 조절과 공급 조절을 같이 한다 이거죠. 요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못 쓰게끔 하는 겁니다. 비싸니까 그때 쓰지 않게끔.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 이겁니다. 세탁기 낮에 돌리면 비싸죠. 자기가 쌀 때 밤에 돌리는 겁니다. 세탁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에 전화기에 이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타임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되죠. 전원에 타임 스위치를 딱딱 놓으면 그때는 오프가 됐다가 타임 스위치가 온 됐을 때는 전원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겠죠. 그때 이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공급 조절도 가능한다. 왜? 수요를 여러분들이 계측을 하다 보니까 요때 피크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더 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전에서는 EMS에서 10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부하를 예측해서 발전을 미리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죠. 그래서 그 이제 개별 제어, 종합 제어 이런 것들을 하죠. 여러 가지. 이때쯤 되면 이제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발전기 투입하고. 그게 뭐냐? 주파수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전력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단주기, 장주기, 미소주기별로 해가지고 발전량을 늘려주죠. 근데 이제 작년 9월 15일 때는 그런 예측을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8천만에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 8천만에서 조금 부족한데요. 이제 내년도 되면 8천만이 넘어갈 겁니다. 원래 한 7,400만에서 7,700만까지 갔다가 지금 7,900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발전기를 더 증설해서. 예? 7,900 몇십만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7,997만이요? 이제 3만이 딱 부족하네요. 7997.
거의 8천만이 다 돼갔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 예상되는 1월 달에 예상되는 부하가 7,900 몇십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율이 없는 건다. 100만이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관주 경심에서 심각 단계에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1월 달에 수요 관리 부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경영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원격 자동 검침의 효과, 돈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겠죠. 에너지 손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수동 검침에 따른 비능률 해소, 자동화 추세, 방문 검침 불편 해소, 인건비 상승, 인력 검침에 따른 휴먼 에러 방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예? 가게 되면은 항상 보면 두꺼비, 제가 옛날에 기지국을 진단하러 한번 다녔었거든요. 갔더니 기지국이 이제 저 밖에는 보입니다. 어디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갔더니 건물 안에 이렇게 절이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 기지국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불상대에 있더라고요. 예. 불상대에 문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들도 제가 다녀봤습니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력장계, 단말장치, 통신전송, 중앙처리장치, 스카다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원격 검침의 장점은 이제 전력회사하고 이제 수용 가책입니다. 아까 이제 효과가 있었죠. 민원 같은 게 이제 덜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동적으로 이제 검침이 되니까 효율, 인력 절감이 되고 효율이 향상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무인증 검침이니까 인력 절감되고 정확한 검침. 말이 필요 없습니다. 찍혀 있으니까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0인지 8인지 멀리서 보면 3인지 8인지 헷갈리죠. 예? 돈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전달에 많이 냈으면 그 다음 달에 적게 내거든요. 네.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게 잘못 계측이 되면은 문제가 커지죠. 앞자리를 잘못 보면은 20만 원 나올 게 200만 원 나옵니다. 지금 전력 등급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A단계, B단계 뭐 농사약 전력, 갑을 이런 식으로 갑을 변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거든요. 전기요금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은 뭐 전기요금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번에 전기요금이 좀 많이 거쳐졌다 그러고 사장은 또 사임을 하고 이렇게 약간 이상한 그런 구조가 또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또 바뀌어질 겁니다. 수용가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검침 업무를 가장한 범죄로부터 예방, 그 다음에 신뢰감 향상, 이런 것들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국가 측은 행정력이 절약이 된다. 왜냐면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통합고지를 할 수 있다. 돈을 확실하게 받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다 찍히니까. 정확하게 검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합고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고지서가 하나만 나가면 됩니다. 여러 업체별로 가가지고 다 고지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다 혼양해가지고 한 곳에서 데이터를 다 내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그런 통합고지 같은 내용들도 여러분들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전선 내 운영과 보호, 전기 품질 유지 기준 100V, 200V, 300V 배전선에 대한 전압 조정하는 부분 어떻게 조정했죠? 모선에서 전압 조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선로 쪽에서 전압 조정했었죠. 그때 LDC를 이용했다든가 아니면은 SVR이라든가 IVR 등을 이용했죠. OLCC 등을 이용했었고요. 플리커 원인 방지 대책 아까처럼 전기로 아크로 용접기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 배전선 순간 전압 강화 순간 정전에 대한 정의 고조파 발생 영향 대책 공진주파수 유도 나왔었는데 발생 부분은 어디서 된다? 2펄스 6펄스 근데 대책은 뭐라고요? 수능 변리 P델타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변환장치 다펄스와 리액터, 그 다음에 PWM 방식, 델타 결선. 능동 필터에 대한 원리, 고조파 저감을 어떻게 해주는지. 아까 이제 고조파 저감 원리 같은 건 제가 좀 특이하게 이제 선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률 저하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역률 저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C를 공급을 해서 L 때문에 이제 역률이 저하가 되니까 C를 공급을 하는데 그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역률 나오면 뭐라고요? 키워드? 소남 요설, 손실. 전압 강화 경감, 그 다음에 요금, 설비용률 향상 이런 식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콘덴서, 고압, 저압, 그리고 변전소 메인단에 설치하는 거, 변전소에 따라 설치하는 거, 저압 말단에 설치하는 거에 따른 차이점, 단상, 삼상, 델타, Y 결선별로 비교하는 부분. 배전전압 승합했을 때
장점, 적정 콩고저 배변,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압측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저압측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가 있고, 변압기에 대한 대책이 일어날 수가 있고, 배전 방식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근데 고압측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요? 항상 선로를 바꾸는 부분밖에 없다. 저압측에 대한 대책은 기기를 바꾸는 대책밖에 없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라고요. 그 다음에 배전계통의 전력성실 경감 대책이 아까 그거였었네. 배전선로 보호기기 종류 뭐라고요? CB,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COS 그거에 대한 설치 기준 332. 그 다음에 상호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COS 여기에 AS가 또 들어갑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자동 고장 구분 배폐기 얘는 개폐기다. 리클로저가 동작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섹셔널라이저나 FAS는 리클로저가 동작하고 난 다음에 동작하는 겁니다. ASS도 마찬가지고요. 배전 자동화 기능, 선배 부장, 선로 운전 자동화, 배전선로에 대한 감시하고 자동 제어하는 거, 원격 검침하는 거 부분, 선배 부하를 직접 제어하는 부분, 자동 원격 검침을 하는 부분, 개사 F전, 개폐기를 뭐 감시를 한다든가, 사고 구간을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격 자동 검침 뭐라고요? 선배 부전, 개사 F전 이런 것들은 민원 쪽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더 써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고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여기 부분에서 이제 플리커라든가 고조파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나머지 4장 부분은 연결해서 기타 부분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두 장밖에 안 되니까요. 기타는 여기 보시면 무정점 공법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25점짜리를 한 2번이가 나왔었는데, 빈도는 좀 떨어집니다. 뭐, 활선 버킷차가 있고, 스프링 장치, 저기가 있고, 제가 보니까 저도 안 헤어집니다, 이게. 공법 3가지, 이따가 보시면은, 바이패스 공법이 있고, 핫스틱 방법이 있고, 활선, 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3가지 방식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바이패스라든가, 활선 버킷이라든가, 핫스틱 같은 정도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선 그 외의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무정전 작업 체계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무정전 공법, 바이패스 케이블, 요 활선 버킷 트럭, 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60회 때는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진 않고 80 몇 회 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배전선로에 사용하고 있는 가공지선의 차폐각. 이건 내차폐를 하기 위한 차폐각이죠. 그래서 30도 내지 45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는 이제 45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또 154일 때 송전선로에 대한 차폐각은 또 틀려지죠. 몇 조죠? 765, 345. 765는 마이너스 8도, 345는 0도, 그 다음에 154는 15도, 15도, 30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공지선인데 뭐라고요? 배전선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5도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배전용 폴리머 애자, 기존 자기 애자. 자기 애자는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애자. 그러니까 그릇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릇. 사기 그릇처럼. 그러니까 깨집니다. 깨지는 대신에 튼튼하죠. 폴리머 애자는 고무입니다. 고무. 실리콘. 깨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갈라집니다. 새가 쪼아도 파먹어지니까 그 애자 부분은 어떻게 되죠? 다 이렇게 주름이가 있죠. 왜? 정기적인 거리를 길게 해주기 위해서. 절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요.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여러분 핸드폰에 GPS 이렇게 하게 되면 나오죠? 그게 바로 이거란 얘기죠. GI 시스템, 글로벌, 인포메이션 시스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용어들이. 이거 보시면요. 무정전공법이 뭐라고요? 임시송전공법, 활선작업공법. 임시적으로는 무부하 구간을 정전해서 공법하는데 개폐기를 이용하거나 바이패스를 하거나 여기 보시면 부하전환은 바이패스, 이동용 변압기차, 발전기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고 활선작업은 간접공법하고 직접공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바이패스나
발전기나 하스틱이나 이렇게 활선 작업차 공법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요거 이동용 변압기차 공법도 쓰는데 바이패스를 하거나 하스틱 또는 활선 작업차 공법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딱 보시면은 아는데 바이패스는 그냥 그 선로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이패스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바이패스 해주고 여기 잘라가지고 공법하는 거고요. 하스틱은 사람의 밑에서 저번에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제 그 달러기 같은 걸 대가지고 이렇게 절체를 해주면서 해준다는 얘기고요. 매니플라는 그걸 로봇을 이용한다는 것 뿐이고요. 활선 작업차는 그거를 사람이 버킷에 올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다리차 있죠? 사다리차의 그 룸의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사용 개폐기 공법. 공사 구간 내에 부하가 없고 부하를 타선로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공사용 개폐기를 설치해서 활선 작업으로 분리하고 시공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바이패스는 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패스를 시켜놓고 그 부하 측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나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장비가 동원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이패스를 시켜놓고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이동용 변압기차는 변압기 차가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변압기를 이용해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발전기 공법은 이거는 뭐냐면 부하 측에 선로를 끊었을 때 공급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로 그 부하를 공급을 해주고 발전기 차에 내장된 발전기를 수용가에 송전해주고 나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스틱은 절연봉을 사용해서 충전부와 인체 간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접 작업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그 개폐를 해주고 하려면은 요거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접지에 따라서 이제 배전선로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접지를 어떻게 했을 때 문제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매니플라는 로봇 공법인데 사람에 소속하는 매니플레이터를 작업자가 원격 조정하면서 간단하게 작업한다 이거죠. 작업 시간도 2분의 1로 단축되고 작업자가 1인으로 가능한 게 왜냐면 로봇을 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 밑에서 봐주고 또 케이블 연결해주고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차가 오면 한 3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버킷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고요. 밑에서 이렇게 그 버킷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버킷을 자기가 올라가서 해줄 수도 있고요. 뭐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최소 2-3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업을 할 때는. 직접 활선 공법, 활선 작업차 공법입니다. 활선 작업차의 버킷에 타서 손으로 작업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하스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하스틱보다는 편하지만 그래도 피로도가 크고 낫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는 뭐냐? 바이패스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발전기 공법을 쓰거나 아니면 하스틱이나 매니플러를 쓰는데 이런 직접 활선 공법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버킷을 이용한 거. 버킷의 절연 확보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거기가 보시면 사람이 100km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거기 딱 그 활선 버킷을 딱 보시면 100km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한 사람만을 위한 거라는 얘기죠. 왕금 전주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게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다. 그리고 고무장구 같은 경우 왜냐면 절연을 해줘야 되니까. 향후 추세는 어떻게 하스틱을 이용한 간접공법으로 지금 전화되고 있다. 예? 직접 했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또 로봇이나 활선 작업자 공법 등으로 활선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배전선로 가공지선 차폐가 답은 45도다. 나왔죠? 근데 이게 20m, 40m, 60m 해가지고 원래 이제 내 차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m, 40m, 60m 별로 해가지고 틀려지고 일반 부하용, 그 다음에 위험 부하용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차폐가 해가지고 보시면은 45도 정도를 한다. 유도례에 대한 차폐가 감소된다. 근데 가공지선에 보시면 다 다중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아까처럼 뭐 진행파에 투과하고 반사 부분도 그려놨죠? 여기도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접지선 그려놓고 진행파 들어왔다가 감소되는 그런 그림들도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배전용 폴리머 애자. 폴리머 애자는 발수성, 초경량성, 탄성체, 내우성. 근데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은 견디게끔 다 돼 있습니다. 애자 같은 경우는 전압에 걸리다 보면 깨져버립니다. 근데 얘가 깨지지는 않는데 이제 새가 와서 쫀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고분자 화물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 통상적으로 20년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설치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 15년 정도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어떤 백데이터는 조금 더 이따가 나오겠죠. 코로나하고 아크에는 취약합니다. 조류가 좋아서 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련 변화 특성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그만큼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장기 수명 예측이 곤란하다.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0년 정도 쓴다라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15년 정도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도 이걸 몇 년 동안 써야 될지 그 고민을 많이 했죠. 변압기도 25년에서 30년 쓴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변압기를 100년 정도 써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다는 얘기죠. 자,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근데 위치를 제어할 때 저희가 보시면은 통신에서 위치 제어할 때는 3점이 필요합니다. 2점은 여기하고 여기가 있다. 그러면 요쯤인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삼각법을 이용해가지고 3개가 있으면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할 때는 보시면 산발이 이렇게 하죠. 3군데 이상에서 측정을 해야지만 정확한 위치를 측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왜 하나가 더 측정이 됐냐? GPS다 보니까 시계에 대한 부분, 시간 오차에 대한 걸 하나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4개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위치는 X축, Y축, Z축 해가지고 3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시간 오차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관측점의 위치를 통해서 계산한다. 뭐 삼각법을 이용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각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전선로에 대한 무정정 권법은 어떻게 되는지. 예? 아까처럼 뭐가 있었다고요? 바이패스. 그 다음에 핫스틱, 매니폴레이트. 그 다음에 이동용 변압기, 발전기 공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개 생각나시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된다고요. 가공지선 차폐각 20m, 40m, 60m 별로 있는데 보통 45도를 한다. 배전용 폴리머 애자. 아까처럼 경련 변화에 대한 부분이 없다. 새가 쪼아서 없어질 수 있다. 예? 이런 부분. 수명 예측이 안 돼 있다. 하지만 가볍다. 왜? 자기가 아니니까. 설치하기가 편합니다. 왜? 애자 덩어리 갖다가 막 10개씩 걸려고 해보십시오. 예? 근데 폴리머 애자니까 고분자 화합물이니까 실리콘이거든요. 고무 덩어리니까 가볍다 이거죠. 설치하기도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GPS. 요건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왔으니까 아까처럼 4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위치를 측정을 한다. 삼각법을 이용하는데 뭐 시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를 정리를 했고요.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를 보시면은 캐패시터의 뱅크 제어, 아까 지금 한라인 워싱 시스템, 웨이브 트랩, 이상기, LDC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웨이브 트랩 같은 건 지금 쓰지도 않습니다. LC 필터를 해가지고 전력선 반송 통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봤었냐면 2000년대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브 트랩이 뭔가 해서 봤더니 그 명판을 찍어가지고 알아봤었죠. 그때는 당시는 사용되지 않았고 몇 개 변전소에 가면 남아있는 걸 봤었습니다. HLWS는 한라인 워싱 시스템입니다. 애자를 청소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 아니면은 고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자를 세척하는 그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이상기는 이제 페이지를 이제 바꿔주는 거. LDC는 아까 배우셨죠? 이런 것들을 25점짜리로 4개로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공 배전설의 순간 고장 원인 대책, 순간 파워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플리커, 고조파, 전기 품질, 복합발전소 순시 전압, 능동 필터 고조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THD, EDC 관계. 아까 제가 뭐 전기 공급 약화성의 기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더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정전 작업 체계, 배전 자동화, 디맨드 컨트롤러, 원격 자동 검침, 선로 손실 감소 개선, 콘덴서 과부 상시 문제점, IC 접지 방식, IT, TT, TN-C, TN-C-C-S 이런 것들 내용들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점짜리로. 요거 최근에 한 2번 나왔거든요. 한 5년 사이에. 그러니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COS를 왜 설치하는지, FA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설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배전선로 고장 예지, 이거 배전 자동화 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죠. 무정전 전원 장치 UPS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 외에 AS 같은 경우, 아까 FAS하고 비슷한, 이거는 용량이 300에서 1000 사이. 감전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오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변전소 부분을 못 나갔습니다, 결국은. 네. 변전소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변전공학은 1장하고 2장밖에 없습니다. 1장 쪽에 보시면은, 발표 자료가 5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사진들을 제가 좀 넣어놨고요. 미리 다 발표를 해놨으니까. 다음 주 것까지. 그 다음에 개폐장치 모선까지는 일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폐장치 모선 해가지고 개폐장치에 대한 부분은 장수가 별로 안 됩니다. 50페이지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좀 넣었던 건 뭐냐면은 사진들, 변압기 같은 경우. 시험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3장 주변압기, 전력용 변압기 구조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릴 겁니다. 이건 한전의 자료인데 변압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처럼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간단하게만. 이런 그림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부울주 계정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있는데 한국수력 원자력 보시면은 여기도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원리하고 철심 구조들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일부 중복될 만한 내용들은 제가 봐서 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몰퍼스 변압기. 이건 지금 국내에선 재룡산업에서 지금 아몰퍼스 변압기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재룡산업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보셨죠? 성층인데 우리는 아몰퍼스는 성층이 아니다. 요거 보자력도 작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그림 그려주시고.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게 뭐다? 효율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효율이 틀려진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 보니까 기존 얘가 98.5%나 99.5%나 큰 차이 없습니다.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라고요? 부하용량이 얘는 여기 있을 때 효율 특성 곡선이 최대가 된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부하율이 작았을 때 효율 곡선이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저부하 시에도 효율이 높으니까 얘는 손실이 적으니까 아몰퍼스 변압기를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다시 볼 거고요. 나머지 자료들 한번 보시고요. 한전 전력용 변압기 전문 양성 세미나 이런 자료들도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 구하시기 힘들 겁니다. 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변전소의 변압기 부분 좀 깊숙이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개폐장치 모선 일부 들어가고 좀 빨리빨리 좀 땡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발전 쪽은 저번에 연구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좀 컨셉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자료가 170페이지인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셉 위주로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고요. 점심을 식사하시고 2시부터 해가지고 또 관연도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